그래서 요것도 한번 외워두시면 좋아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뭘 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가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다면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죠? 천동설이라고 했죠. 예, 태양이 돌아간다. 근데 그 코페르니쿠스는 뭘 주장했냐면 그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지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중심이 뭐가 된 거예요? 지구에서 태양으로 우주의 중심이 바뀌는 게 이런 코페르니쿠스적 관점의 전환인데 그 이제 칸트는 이와 비슷한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비유하자면 칸트는 요 챕터 제목이죠. 이성을 재판장에 세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성이 뭐냐 한번 따져보는 거죠. 이성이 뭘 할 수 있느냐, 이성의 본성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성이란 실천과 관련된 이성이 아니라가 실천과 관련된 이성이 실천 이성이겠죠. 실천 이성은 뭘 하는 거예요? 실천은 다른 말로 하면 행동이에요. 행동을 하는데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를 이게 결정하는 게 이런 이성인데 그게 실천 이성인데 요거는 실천과 관련된 이성이 아니라 관념의 세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이성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사고방식의 중심을 대상 본위의 중심에서 주관 본위로 전환했다. 말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있고 여기 대상이 있으면 이렇게 대상이 되겠죠. 옛날에는 대상은 얘 중심이요. 얘가 만약 사과라면 얘는 붉은색, 둥근 모양, 초록색 잎, 뭐 이렇게 원래의 모양이 있어요. 원래의 특징들이 있고 우리는 요 특징들을 싹 받아가면 인식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식한다. 이게 대상 중심. 그게 아니야. 우리 머릿속에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틀이 다 있고 얘를 우리 틀 안에서 만들어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주관 본위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인식이 대상에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인식을 향해 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코페르니쿠스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죠? 우리는 보통 대상에 따라 인식. 아까 사과는 원래 우리가 대상으로 들고 있는 사과가 이런 모양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인식한다고 여기지만 하지만 칸트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 반대다. 이미 선험적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는 감성적인 인위적 조건에 따라 외부 단식이 인식되는 것이다. 뭐냐면 우리 안에 얘를 인식할 수 있는 아까 선험적이란 말 들었죠? 기억나죠?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말인데 뭐뭐 전에 이런 뜻이에요. 이 경험 전에 우리 안에 갖춰진 여기서 감성은 감각이라고 고쳐 읽으면 비슷한 말입니다.
감각하는 인식의 조건에 따라서 외부 대상이 인식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인식하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에서 인식된다는 게 있어야 돼요. 요 틀이 없으면 이해가 못 하는데 이 틀 안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요 틀 안에서 인식되는 거고 주관적인 조건, 우리 머릿속에 인식하려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있고 그에 따라 외부 대상이 그러그러한 모습이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배고프면 먹는 게 아닌데 갑자기 뭐 먹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먹는 거라는 틀 안에 이 대상을 우겨넣게 되면 그 먹는 걸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식이 그런 것처럼 단순히 그런 착오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식이 그 사물을 조건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식이 된다. 이 생각에 대해 칸트는 스스로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과학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불렀어요. 스스로가. 어떤 대상을 인식하려면 우선 감각이 필요한데 칸트가 말하는 감성이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감성과 좀 달라요. 이 감각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얘를 미리 결정을 하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대상이 딱 들어온다면 우리가 미리 조건을 딱 만들어 놓고 인식하는 거지 순수하게 그 대상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걸 막 설명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사과라는 걸 보게 되면 이 사과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난 사과라고 이름표를 붙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얘한테 사과라는 그 모양을 뒤집어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합니다. 여기 이제 얘가 있는데요. 예컨대 강아지를 쓰다듬을 때 쓰다듬는 나의 촉각이 있고 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있죠. 이 촉각과 시각이 일어나는 능력이 바로 감성이에요. 촉각과 시각. 감성이란 외부 대상이 일으키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가 강아지라는 대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는 시간, 그 다음에 이곳이라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 그러니까 이것을 칸트는 감성의 선천적 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각을 하려면 우리가 태어난 형식이 있는데 그 사과한테는 뭐가 없어요. 얘는 뭐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어떤 시간대인지는 모르고 요 형식을 덧붙이는 건 인간의 인식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 선천적 우리한테 타고난 인간은 모든 걸 볼 때 뭐 중심으로 봐요? 어떤 공간에 어떤 시간에 무엇이 있다라고 보고 요걸 통해서 인식하는 거죠. 칸트 철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서 말했던 특유의 칸트가 이제 정의한 개념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 어렵는데 이 사람만 새롭게 어떤 개념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철학을 이해하려면 이 개념을 먼저 자세하게 알아야 철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감성을 무엇라고 했는지 아까 감각이라고 바꿔 읽으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감성적 발라드 할 때 그 감성이 아니고요. 그거는 감정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저기 있던 감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감성의 선천적 형식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지 등을 그때그때 머리에 담아 두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제가 좀 설명했고 여기서 유의해야 될 부분은 칸트가 감성의 선천적 형식인 시간 공간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현상을 바라보았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좌표계를 생각하기 쉬워요. 이렇게 해서 x 여기가 x죠. y z에서 요 안에 입체 어떤 좌표계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그 안에 물체를 위치시키니까 이게 마치 저 세계 이런 시간과 공간을 설명하는 틀이 있고 거기서 바라본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과 공간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공간이나 시간을 객관적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칸트에 의하면 시공과 공간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주관적이에요. 대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바깥에 있는 대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나의 주관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인식을 하는 주체가 빨간 안경을 썼다고 생각하면 탁구공은 하얀색이라도 빨간색으로 보이고 빨간색 안경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감성, 모든 걸 빨갛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 가족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하나의 대상에 따라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그 갈등을 겪는 게 종교 혹은 정치적인 건데 여기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요. 엄청 갈등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상은 하나예요. 근데 생각들은 다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조건들은 어디서 온다? 우리 안에 주관 내에서 오기 때문에 한 대상을 보고도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얘기한 것처럼 안경의 색깔이 다 다른데 한 대상을 봐도 똑같은 인식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인식은 감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성이라는 말이 그 일본어에서 해서 그래서 이건 이해력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력. 뭘 이해하는 능력. 네. 그래서 감성은 뭐만 본다 그랬죠? 감성이라는 능력은 어, 시공간으로 머릿속에 있는 시공간으로 대상을 딱 위치시키는 게 감성이고요. 여기 이해력, 오성이라고 하는 이해력은 어떤 주체는 빨간색 안경이라는 감성을 통해서 탁구이라는 대상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감각된 내용은 오성을 통해서 이해력을 통해서 개념을 형성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과는 뭐죠? 첫 번째 감성은 시간, 장소를 틀로 해서 얘를 이제 인식하게 되고 이제 얘는 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력 차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시공간에 있는 사과다. 그러면 이제 이해력이 하는데 그럼 이제 인식이 완성되는데 이해력의 역할은 아까 했던 감각적 직관, 그러니까 감성적 직관으로 받은 대상을 자발적으로 질서 잡고 종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이제 종합해서 한 덩어리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이라는 거는 이게 하나인지 혹은 다수인지 필연적인지 우연한지 이런 범주를 통해서 대상의 성질을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범주는 경험에 이것도 알겠지만 감성도 경험보다 선행하는 거죠. 범주도 이제 선행해요. 범주는 선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간은 이제 12개 범주하는데 양이 있는데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그다음에 전체인지 그다음에 실제인지 포지티브인지 없는 건지 제한된지 이게 실체 속성인지 원인 결과인지 상호작용인지 그 관계 양상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현존인지 부재한지 필연성이 우연성인지 처럼 12개로 분리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12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12개의 범주는 변하지 않는 선험적인 형식이에요. 이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볼 때마다 감성을 통해서 들어온 대상을 12개로 얘가 종합을 하는 겁니다. 묶어서 하나에. 이 범주 때문에 인간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인식은 외부 세계에 받아들이는 인상, 감성과 인간 자신의 인식 도구의 도움, 이해력을 받아 이런 인상에 부여하는 질서, 다른 말로 하면 이해력이 합쳐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감성으로 이걸 받아들였죠. 감수성으로. 그 다음에 이해력으로 얘를 종합하는 거예요. 뭘 동원해서 얘를 가져다가 얘가 사과구나라는 거를 이게 하나냐 마냐 뭐 전체냐 뭐 부재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하나로 인식을 하는 거고 참다운 인식은 감성의 수용성은 뭐죠?
이게 얘는 시공간 안에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상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 수용성 그다음에 오성의 자발성 요 종합은요 좀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자발성이 결합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식은 이 감성 그다음에 오성 이해력의 결합입니다. 둘 중에 하나 빠져도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칸트가 하는 말은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아까 이해력이에요. 요거는 없으면 뭐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맹목적이고 직관 아까도 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는 감성이 없으면 개념은 알 수가 없어요. 비어 있죠. 내용이 없으니까. 이 내용이 뭐 있어야 되니까 비어 있으니까 공허하겠죠. 여기서 직관은 감성의 개념은 아까 이해력에 해당돼요. 아까 얘기했다. 계속 얘기했죠. 감성만 있으면 느낄 수는 있어도 뭐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판단 못해 이해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해력만 있으면 내용이 없잖아요. 감성으로 받은 게 없으니까 판단할 자유가 없으므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느끼게 해주는 건 감성이고 그것은 무엇인가 또는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이해력입니다. 그럼 판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죠. 반짝이는 하늘과 내 마음의 도덕률.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거는 자연 세계예요. 하늘을 우러다 보면 별의별적인 하늘이 있고 내 안에 보면 내 안에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도덕적인 어떤 율법, 계율, 규율 이런 게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칸트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원리와 내 안에 있는 그 도덕적인 법칙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칸트는 계몽을 출구의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계몽. 출구는 우리를 미성숙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봤는데 그래서 미성숙함이란 우리의 이성이 용납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권위를 수용하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성숙은 우리가 이성으로 가야 되는데 남의 권위를 받아서 이성이 그냥 자기 이성을 그냥 제약하는 거죠. 그래서 복정에서 벗어난 인간이 계몽된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판단 능력 세 가지를 한번 볼 텐데요. 남의 철학을 배우지 말고 스스로 철학하는 방법을 배워라 이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칸트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자주 했던 말인가 봐요. 그래서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분석 판단, 종합 판단, 선천적 종합 판단 이 세 가지 판단을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 뭐죠? 분석, 두 번째는 종합, 그다음에 종합 중에서도 선천적인 종합 판단이 있습니다. 1번 분석 판단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보편적이지만 인식의 확장은 불러오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경험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 보편적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총각이다. 뭐 이거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총각이다. 그렇죠? 근데 보편적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요거 밖의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인식의 확장은 불러오지 않고요. 예컨대 처녀는 자식이 없다라는 문장을 이거랑 비슷한 거죠. 처녀가 자식이 없다는 거는 경험하지 않고서도 아는 보편적 사실이죠. 처녀라는 단어에 자식이 없다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동어 방법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하지만 이 판단 처녀라는 사실 외에 인식을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하나도 없게 되겠죠. 그다음에 종합 판단은
경험으로 얻은 거지만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녀는 총각을 좋아한다. 이런 문장을 보면 처녀라는 단어에는 총각을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처녀는 처녀인데 이 총각을 좋아한다는 말이 포함되지 않죠. 처녀가 총각을 좋아한다는 건 필연적인 사실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죠. 우리 동네 어떤 처녀가 하나 있는데 총각을 좋아하더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사실을 통해서 요 사람이 이 여자는 이 처녀는 총각을 좋아하는 처녀라는 걸 알게 됐지만 이게 꼭 필연적인 건 아니에요.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 어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새롭게 알게 해주지만 처녀 A에 대해서는 다 알겠지만 모든 처녀에 대해서 맞는 얘기는 아니죠. 보편성은 없어요. 그래서 선천적인 종합 판단은 분석 판단이면서 아까 뭐였죠?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확장해 주진 않지만 보편적인 사실이면서 종합 판단. 이를테면 9 더하기 9는 19라는 명제를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18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수를 세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일일이 수를 경험하지도 않아도 우리는 18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18이라는 결론은 보편적이고 분석 판단이에요. 하지만 주어인 구구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18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9 더하기 9라는 거는 18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18이라고 제시를 하면 이건 맞잖아요. 이거는 모든 수에 다 맞는 거고 세계 요 9 더하기 9라는 말에 없는 새로운 걸 알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종합 판단이고 선천적인 이거는 다 알아요. 이게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는 것 같지만 보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종합 판단이기도 하지만 보편이기 때문에 선천적 종합 판단이라고 합니다. 칸트에 하면 선천적 종합 판단이 학문적으로 바람직한 판단이기도 합니다.